네, 이 선생입니다. TAT 2급 지난 8월 15일에 기출이 됐던 42회 TAT 2급 A형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 시간에는 이제 거래자료 입력과 부가가치세까지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결산 자료 입력과 근로소득 관리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입니다. 또 사이좋게 1번은 수동결산, 2번은 수동결산입니다. 예, 2번도 수동결산을 냈어요. 예, 감모손실에 대한 내용을 냈는데 뭐 전표 추가를 하면 감점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실 전표 추가를 하는 게 정석이죠, 원래는. 자, 그런데 뭐 어쨌든 자, 이건 좀 잘 해놨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면 유가증권 및 외화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유가증권 평가죠. 예. 자, 내용 같이 볼게요. 자, 밑에 좀 받쳐놓고 쓸게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종목별로 입력하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저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그 유튜브 구독자분이 질문하셨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통으로 분개하면은 부분 점수 있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따져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의제기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이미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빼박이에요. 그 감점 오답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합쳐서 분개하시면. 그 제가 혹시 구독하신 분 이거 보시면은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 예, 죄송합니다. 오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어쨌든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취득원가랑 공정가치평가를 한번 했다라면 요거랑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640짜리가 790으로 올랐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150만 원만큼 평가이익 보는 거고, 얘는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20만 원만큼 평가손실 보는 거고, 그런 건데 나눠서 분개하라고 돼 있죠. 그럼 나눠서 분개하세요. 단기매매증권 요걸 봐야 돼요. 요거 나눠서 종목별로 150. 항상 이제 문제를 안 읽어보거나 이제 당황하거나 긴장하게 되면 문제 있는 내용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해요. 좀 침착하게 좀 접근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평가손실 쓸게요. 어차피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인 거 뭐 다 아니까. 역시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20만원, 요렇게 해서 요거 각각 요 날짜에 하나, 요거 각각 요 날짜에 하나, 이렇게 건건히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입력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이죠.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자 150만원, 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자 1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요거 따로, 그 다음에 역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요게 이제 20만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20만원, 이렇게 두 건을 입력하시면 되겠다. 자,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우선 좀 같이 볼게요. 자, 일단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수량 부족. 자, 상품의 수량 부족 20개는 영업부 직원 복리후생 목적 사용된 것이며, 끊어볼게요. 그럼 여기 실사 이 수량이 20개가 지금 이제 됐다는 얘기죠. 감소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력하실 때 기준 금액은요, 2만원 곱하기 480개. 그러니까 다 실사 기준이에요, 사실. 예, 요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계산을 놔보면, 잠시만요, 96만원 나오죠. 2만원 곱하기 480개, 그죠? 960만원이구나. 네, 960만원. 그래서 입력하실 때는 재고자산을 960만원을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따가 제가 입력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4만원 290개, 어쨌든 실사 수량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품을 입력하실 때도 역시 4만원 개당 단가 곱하기 290개 해갖고 1160만원 있죠. 실사 수량으로 입력을 하십니다. 입력하실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말재고 결산자료 입력할 때는 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분개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잖아요. 분개를 해야 될 때는 우선 첫 번째 상품에 대한 분개와 제품에 대한 분개가 각각 갈리게 되는데, 첫 번째 상품에 대한 분개를 먼저 해드리면, 일단 대변의 상품이 나가죠.
자, 그런데 40만 원어치가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개 2만 원 곱하기 20개니까 40만 원이죠. 40만 원만큼이 상품 대변에 가고요.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되죠. 역시 판매비와 관리비 40만 원. 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저교가 8번 타겟정 대체. 이건 다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역시 4만 원인데 그 4만 원 곱하기 이제 10개 40만 원이 똑같아요. 얘는 역시 제품이 이제 대변에 10만 원만큼 40만 원만큼 이제 수량 감소가 되는 건 똑같은데 역시 이것도 저교는 8번이에요. 근데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 돼 있으면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재고 자산 감모 손실 40만 원. 영업의 비용.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저 결산자료 입력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12월 31일자에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 4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40만 원, 대변의 제품 이렇게 40만 원. 물론 다 타겟정 대체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하신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가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서요, 엔터 치고, 자, 여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 란에다가 아까 입력했던 96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좀 내려보시면 제품 못 찾겠으면 이제 컨트롤 F 누르신 다음에 기말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몇 번 기말 상품, 기말 원재료, 기말 제품품, 기말 제품 이렇게 기말 제품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160만 원 입력하시고 하시면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F3번 누르시면 되는 건데 이거가 영향을 주느냐? 영향 안 줘요. 평가 범위는 딱 아까 사실 12월 31일 날 이 결산 분계를 제외한 나머지 있죠. 딱 여기까지만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것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결산자료 입력 추가로 입력하신 것은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이제 마지막 파트죠. 문제 4번 근로소득 관리 25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또 배점이 크죠. 자, 볼게요. 1번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 자료 뭐 그냥 평소에 나왔던 수준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어렵게 낸 것도 없고 꼬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냈고 뭐 좀 특이한 게 직무 발명 보상급이라는 건데 그냥 뭐 검색하면 나오는 거라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볼게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죠. 하면 되겠고 정승철의 3월분 급여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급사항으로 입력하래요. 뭐 이것도 처음 보는 패턴도 아닙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뭐 전월열 미환급색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냥 가서 조회만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자,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 뭐 이걸 지급도 식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걸 지급도 그렇죠. 놀랍지 않아요. 그냥 식상하죠. 그다음에 자동 계산 뭐 늘 그렇습니다. 월별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수당 공제 내역을 먼저 보시면은 기본급 상여 좋고요. 직책 수당 뭐 원래는 이제 직책별로 일정 금액 지급 뭐 이런 걸 좀 꼴 수도 있는데 그냥 직책 수당 여기 20만 원 달아놨어요. 뭐 없어요. 그냥 쉬워요. 그다음에 식대 매월 고정적 지급하고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있어요. 직무 발명 보상금 뭐 그냥 발명법에 의한 직무 발명 보상금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하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냥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국외근로수당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대요. 이거는 사원 등록을 고치는 것도 낼 만한데 안 냈어요. 그냥 사원 등록 가서 혹시나 확인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 봐도 되는데 저는 이제 뭐 리뷰 차원에서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왜냐면 다음 시험엔 또 사원 등록을 하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실제로 그렇게 기출된 적도 있었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블루에어에 대한 사원 등록 들어온 화면이고요. 정승철 사원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16번에 국외근로 적용 여부에 1번 100만 돼 있어요. 이게 사무직 직원들 중에서
해외 파견을 나간 해외 근로 국외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국외 근로 수당 비과세 적용이거든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돼 있으니까 뭐 패스. 자, 급여 자료 입력. 자, 급여 자료 입력을 가셔서 수당 공제 등록을 먼저 누르면 되겠죠. 자, 직책 수당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과세입니다. 과세고 뭐 탭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대. 이건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고 했죠. 식대 좋아요. 그 다음에 직무 발명 보상금. 자, 요것도 비과세죠. 자, 요것도 직무라고만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외 근로 수당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비과세. 그 다음에 국외라고만 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고르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요 위에 있는 9번이 100만원짜리 비과세, 밑에 있는 요 10번이 300만원 비과세예요. 예, 그냥 위에 있는 거 요거 고르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확인. 그냥 상관없습니다. 확인. 됐어요. 요 그림이 나오게끔 하시면 되고요. 공식 정답에도 화면 캡처를 딱 여기까지만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얘는 평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확인. 자, 그럼 이제 급여를 줘야 되겠죠? 급여를 줘야 되는데 뭐 교재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달 급여를 급상을 2020년 4월달에 언제? 10일날 지급한다고 했죠.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도 그냥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승철 210만원, 상여 5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 15만원, 직무발명보상금 200, 국외근로수당 50. 자, 이렇게 입력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 이제 공식 정답 화면 캡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고 뭐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외근로 비과세도 적용됐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됐고, 식대도 비과세 적용됐죠. 예, 딱 식대는 이제 15만원 지급했지만 지가 알아서 5만원 잘라서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제액 차인 지급액 참고하시고, 저랑 똑같이 입력하셔서 맞추시면 맞게 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야 되겠죠. 바로 맨 밑에 있어요. 자, 요거는 자 3월 귀속을 4월 달에 지급한다. 그래서 위에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 귀속 기간 3월 급여 3월부터 3월까지를, 지급 기간 4월부터 4월까지로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입력 다 되셨으면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제가 그 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을 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예, 한동안 안 나와서 이거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왔어요. 예, AT는 좀 이렇게 윤회의 사이클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세무에게는 좀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 막 직전에 냈던 것도 또 우려서 또 내고, 그러니까 예측 불가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근데 AT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텀은 줍니다. 그러니까 2, 3회, 3, 4회 간격으로 뭐 나오고 이런 어느 정도의 텀이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부담이 좀 덜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로 직전이나 직전에 났던 것이 다시 나오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일용직도 한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왜 안 나오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입력할 것도 되게 간단하게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말씀이 좀 있는 것도 있어서 요거는 제가 또 부연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1000번으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 우편번호 입력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일용직 급여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를 가시면요, 바로 옆에 급여 메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그냥 들어가서 저장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뭐 여기 있는 사항들 주민등록 등본, 급여 내역 똑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거랑. 그 다음에 메일 지급 방식 뭐 이것도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그냥 1급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만 징수 이것도 자동으로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건드릴 게 없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관리에서요,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못 찾겠으면 역시 F10번 누르신 다음에 일용직 이렇게 하시면 사원 등록이 있어요. 들어가 주시고 그냥 확인 눌러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코드를 하나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자, 1000번. 자,
자, 성함이 되게 특이하신 김춘삼 씨. 나이도 젊으신데 770521229103. 자, 그다음에 입사 연월일은 2020년 9월 8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고요. 그냥 주소를 치면 돼요. 서울 특별시 띄우고 강남구 띄우고 강남대로, 예. 그리고 띄우고 252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주소 도곡동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건드릴 게 사실은 이제 뭐 여기 매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거 사실 없고요. 정상급여란에다가 일당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일당이 여기 17만 원, 여기 정상급여예요. 정산임금, 정상임금이고요. 입사일자 뭐 여기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7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17만 원 1급직이고요.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건드릴 게 없어요.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여라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고용보험을 떼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용직 급여 입력, 바로 요거 입력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요거 눌러주시고, 자, 그다음에 9월 귀속분을 9월달 지급한다 그랬죠. 자, 김춘삼 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마우스로다가 여기 해당란 8, 9, 11, 12 여기에다 이제 체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한번 클릭, 또 한번 클릭, 여기에다가 클릭, 여기다가도 클릭, 클릭을 이제 4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급액은 68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쭉 당겨 보면 이렇게 고용보험도 따져 있고요, 떼어져 있고 쭉 나옵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신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살짝 좀 이렇게 늘려놓고 좀 보여드릴게요. 원천징수 쪽은 조금 늘려놓고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화면을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안 나와요. 이거 갖고 잘못됐는지 이렇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혹시 그거 아닌가? 맞죠? 그 일당이 17만 원이면 선생님 15만 원을 초과하는 거니까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 저도 사실 그래서 일단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 좀 여기다가 판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용직 급여가요, 일용근로소득이 이제 그 17만 원이 나오죠. 17만 원이 나오면 여기서 일당이 15만 원까지가 그 근로소득 공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용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요, 손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여기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요. 근로소득 금액이 여기서 이제 2만 원이 나오겠죠. 2만 원이 나오고, 이 근로소득 금액에 곱하기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예, 세율.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근로소득 금액의 세율은 6%예요. 딱 단일 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곱하기 6%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은 얼마가 나올까요? 1200원이 나옵니다. 1200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근로소득세 공제를 또 빼줘요. 아이고, 얘는 뭐 인적공제라든가 이런 걸 못 빼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일용근로소득자는. 요게 산출세액이 55%고 한도가 없어요. 이러면 이렇게 납부세액이 나오거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55%를 적용한 걸 빼면은 660원이 빠져요. 그러면은 원천징수할 납부세액은 540만 원.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이제 원천징수세액이겠죠. 그런데 그럼 얘를 이제 띄어서 곱하기 417을 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알고 있는데, 요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소액 부징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소득세법에 소액 부징수. 그래서
원천 징수할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 안 뗍니다. 요거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나와도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거를 다 자동으로 세팅을 해놔서 혹시나 이게 손으로 입력하실 분이 계실까봐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일당이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15만 원 초과니까 2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요 일별 매일 지급하는 거랑요 일정 단위 지급하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매일 단위 지급일 경우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 기간 단위 뭐 월 단위 지급 이런 경우에는 저 540원이 세금이 진짜 나오는데 월 단위로 이제 모아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지금 써드리는 걸 참조하셔서 앞으로 추가로 응용 문제 혹시 나오게 되더라도 원리를 개념을 좀 파악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도 좀 이게 뭐 사실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안 나오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 사실 뭐 시험 문제가 크게 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달 이제 다 입력했으니까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게 세금이 없죠 지금. 이렇게 보여지면 정상적으로 잘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장 누르시고 나오시면 돼요. 끝. 됐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문제가 나왔죠. 뭐 늘 나오는 패턴인데 이번엔 조금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보면은 밑에 있는 내용들은 똑같고요. 어디서 뭘 입력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사실 평가 문제 안 읽어보고서 그냥 하시죠. 자, 볼게요. 영업부 박수영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 자료다. 모두 박수영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는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안영미는요 자녀 박선우를 출산을 했고요.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 간소화. 이게 이제 우리가 의료비 공제를 할 때 출산에 대한 의료비 요거가 있죠. 200만 원까지 한도 제한하는 거. 근데 딱 금액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200이에요. 그렇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총 지급액에는 회사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공제가 안 되죠. 이건 빼고 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만큼 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좀 이따 할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현장 체험 학습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냥 이 말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뭐 부양가족 현황 나와 있는데 다 소득이 없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의료비에 있는데 안영미에 대한 의료비가 나와 있어요. 안영미에 대한 의료비 배우자 산후조리원 돼 있죠. 그래서 산후조리원 인별합계 금액 200만 원 딱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연말정산 근로소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들어왔고요. 여기 코드에 커서 맞춰놓고 F2번 눌러서 딱 박수영만 불러와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의료비는 의료비 명세에서 입력하죠. 자, 그리고 부양가족 관계 코드에서 F2번 누르신 다음에 안영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엔터 쳐주신 다음에 금액은 200 그쵸? 200이죠. 자, 그리고 이쪽에 쭉 당겨서 보시면 산후조리원 해당 여부가 있어요. 산후조리원 해당 여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1회당 2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커서 맞춰 놓고요. 그냥 0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활성화 됐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끝. 자, 그다음 자, 이번에 이제 본인이 쓴 신용카드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직원카드 경비 사용 명세서에서 사용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신용카드 일반 사용 금액 있죠? 여기서 요걸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일단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요 사용 금액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요금을 빼주시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제 대상 금액은 2,874만 5,037원으로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신용카드는 이쪽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 명세에서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국세청 자료 여기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28745,037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끝. 자, 그 다음 문제. 자, 교육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아요. 자, 입력하지 않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비는 아예 입력이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월세 납입 영수증인데요.
뭐 다 좋은데 간혹가다 요번에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이걸 또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보셨는데 주소는 요거 입력하시는 게 맞고요. 주소는 그 다음에 상대방 인적사항은 뭐 요거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요 올해에 해당되는 기간만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체 임대차 기간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월세는 올해에 해당되는 것만 입력하셔야 돼요. 총액으로. 어쨌든 뭐 주소는 여기도 있죠.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아파트 계약 면적은 85제곱미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근데 정산명세에서 입력해야 되는데 어디서 또 입력하지 몰라서 또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려드리면 요게 지금 월세명세라는 곳에는요 입력하는 곳이 아니에요. 실제 눌러보면 안에 뭘 진입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아니라 정산명세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를 쭉 내려보면 우측 하단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월세액이라고 쪼매렇게 보이실 거예요. 69번. 여기에 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은 나와요. 메뉴가. 눌러볼까요? 뿅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아름 그다음에 54120121352118 주택유형은 5번 아파트 그다음에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자, 서울특별시 띄우고 관악구 띄우고 신림로 띄우고 22길 자 그리고 더 있죠. 여기가 다 적어야 돼요. 자 15-22 띄우고 대일 아파트 띄우고 302호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돼요. 시작은 역시 똑같죠. 2019년 11월 0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문제 좀 쉽게 낸 거죠. 보통 이제 이 기간에 걸리게끔 낼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됐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TAT 2급 리뷰를 나름 제가 좀 예전에는 너무 난리물한 것 같아서 좀 입력하는 방식이라든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아마 리뷰는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제 얼굴을 보이고 이렇게 판서를 하시면서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실무는 이렇게 화면 캡처 방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테마학습을 또 10월달 시험 대비로 또 만들고 있고 뭐 매 회마다 이제 AT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안정권에 좀 돌입을 해서 기출문제 테마학습을 계속 제작하고 또 제본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 카페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그 질문사항 혹시 있으시면요. 그러니까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 댓글로 달아주시는 거는 제가 잘 못 볼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그냥 시험에 크게 관계 없는 내용, 뭐 제가 이제 알람을 걸어놓긴 했는데 바로 답변을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TAT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을 캡처하거나 또 제가 뭐 심한 경우는 원격으로도 봐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저한테 카톡 주소는 저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카톡 주소 모르겠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카톡으로다가 물어보시면은 제가 좀 빨리 대답할 수 있어요. 또는 며칠 전에도 유튜브 구독자분이신데 도저히 댓글로다가 답이 없어갖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통화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댓글로다가 해서 한 며칠 걸릴 게 제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전화 통화로 하면 1분이면 끝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시고 뭐 이렇게 좀 부끄러우시고 뭔가 쑥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나 저 사람 뭐 책도 안 사고 돈도 안 내는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 그러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저도 하나 이게 배우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걸 또 경험을 가지고 다음 강의 또 이런 거를 컨텐츠로 준비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 저랑 금전관계 얽히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저랑 이렇게 편하게 카톡으로 질문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리뷰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또 다음 테마학습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